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내 휴대전화로 나도 모르는 모바일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피해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KT 소액 결제 사태입니다. KT 자체 집계 기준 피해자는 278명, 피해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KT는 고개를 숙였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실제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이 대화는 사전에 녹음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종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KT 소액 결제 사태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소액 결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고 이번 피해 사례가 처음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소액 결제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네. 네, 미리 이제 통신사하고 일종의 계약 관계죠. 해서 그렇죠. 되게 뭐 한 몇십만 원 수준에서 이게 이제 간편 결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제를 대행해주고 나중에 네. 월말에 이제 청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상품권이라든지 교통카드 충전이 됐다고 하면서 몇십만 원씩 나가게 되는데 이게 한 달 후에 이제 알게 되니까 이게 뭐 사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이 넘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인데 문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속 시원하게 네. 이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해킹이다 그랬는데 저처럼 뭐 평생 이거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적어도 그 범인 일당이 적어도 4-5명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요즘에 랜섬웨어 사건 많이 나죠. 네네. 예, 저번에 예스24도 그렇고 랜섬웨어 사건 같이 이건 적어도 범인들이 몇십억은 벌어야 이게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겨우 피해가 지금 2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다면 이건 해킹해서는 이게 이제 가성비가 안 맞고 아마도 범인들이 그 해킹이라는 그 엄청난 노력을 안 들이고 네. 좀 더 쉽게 이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을 거다.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이 협력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그걸 이용해서 공모해서 이러한 일을 벌였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킹이나 뭐 이런 좀 더 이게 뭐 수준 높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훨씬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어떤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갈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겠냐 이런 취지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자체 집계로 한 278명 뭐 금액은 1억 7천만 원. 이게 지난 10일 기준입니다. 근데 그 소액 결제 사태가 알려진 이후에 KT에 쏟아진 전화 문의가 이제 9만 건이 넘고 10만 건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그 이 피해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예, 전부 뭐 조사하면 본인들이 이거 본인이 안 쓴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착각했을 수도 있고 네네. 그 부분은 이제 뭐 KT가 이 관련된 사람은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으니까 예예. 일일이 그리고 그 기록들이 중앙 서버에 다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서버를 통해서 일일이 조사하면 실제로 피해자인지 아니면 본인이 착각한 건지 그것이 다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오늘 경찰은 또 뭐 1억 그 뭐 7천만 원도 안 되고 사실은 뭐 1억 금액이 더 2천만 적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죠. 예.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예. 고발한 이후에 상당히 뭐 이 전체적인 전모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KT는 무단 청구된 소액 결제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액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은 밝혔는데 예. 피해 인정은 뭐 이거를 확인하는 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네. 모든 기록이 서버에 다 남아 있고요.
KT는 이 과정을 대행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지만 과정이 전부 있으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업체하고 이런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일이 조사해 보면 다 밝혀질 겁니다. 예. 네. 자, 교수님 지금부터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예. 따져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기지국 이건 어떤 설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기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게 커다란 탑도 있지만 대개는 왜 아파트 옥상이나 네. 그 전봇대에 보면 이게 큰 그 어떤 노트북보다 좀 더 큰 그 소형 중계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소형 기지국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번에 문제된 펜토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펜토셀. 아까 좀 노트북만한 거는 피코셀이라고 하고요. 예예. 예, 그다음에 펜토셀은 한 손바닥만한데 예예. 가정에 보면 중계기 옆에 손바닥만한 거 하나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예. 예, 그건 이제 초소형 기지국이라고 그래요. 초소형 기지국. 예, 근데 이제 그 업체마다 다른데 LG U+나 SKT는 네네. 이제 소위 황금 주파수라고 하는 800MHz 예. 그쪽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번에 얘기할 때 예. 1.8기가 대역을 갖고 있거든요. 아, 예예. 예, 근데 1.8기가 대역은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되게 요즘에 보면 이 그 데이터 트래픽 쓰는 게 네. 뭐 동영상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음성 통화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근데 그런 게 되게 어디서 하냐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도심의 건물에 보면 근데 1.8기가라는 게 네. 이게 가다가 이 1.8기가 전파는 건물을 투과를 잘 못해요. 예예. 건물 투과 못하고 투과하면서 또 많이 그 감쇄가 돼가지고요. 통신 품질이 나빠져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KT에서 왜 펜토셀을 많이 썼냐 그러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8기가라는 걸 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정이나 왜 카페 있죠. 예예. 가정이나 카페에다가 일일이 그 펜토셀이라는 걸 다 이제 놔준 거예요. 아,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펜토셀이 일종의 기지국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통화 품질이 좋아지죠. 좋아지는데 이제 KT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걸 워낙 뭐 LG U+ 같으면 28,000개, SKT 같으면 10,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예. 여기는 15만 개나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관리상의 허점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그 뭐 이사 가고 아니면 폐업하고 그랬을 때 회수가 돼야 되는데 예. 회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시중에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펜토셀이 돌아다니고 네. 그 펜토셀의 일부를 아마 이 범인들이 악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썼는데 가게가 이전하고 그다음 가게는 들어오기 전에 아직 예.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요 범행에 활용된 예.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불법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잖아요. 이게 예. 실은 유효 기간 남아 있어도 이게 반납해야죠. 반납해야 되고 본래 취지대로 사용 사실 그 통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해 놓은 건데 그 취지대로 사용을 안 하고 이게 이 범죄에 악용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이 붙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근데요, 이게 이제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서 제가 여쭤보면요, 교수님, 이 초소형 기지국이 차에 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작은 장비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지난 4월에 차량 트렁크에 초소형 기지국 싣고 다니면서 금융 사기를 벌인 그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이번 피해 지역 보면 경기 광명, 서울 금천, 경기 과천, 경기 부천, 인천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런 피해 지역 감안하면 일본과 동일한 수법 지금 말씀드린 이걸 이제 갖고 다니면서 그 사기를 벌일 이런 그 가능성도 우리한테도 좀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미싱 피해였고요. 예예. 우리 같으면 이제 소액 결제 피해인데 이제 사실은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일부 이렇게 언론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제 펜토셀이 중계기가 돼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이게 암호가 다 풀려가지고 다 예. 볼 수 있다. 예, 예.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 하는 게 2014년까지는 우리가 2G, 3G 그 서비스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2G, 3G 서비스를 악용해가지고요. 다운그레이드 공격이라 해서 그런 걸 일부 이렇게 내용 지나가는 트래픽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4G하고 5G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단말기에서 KT 그 메인 서버까지 가는 게 전부 암호화가 돼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볼 수 있는 거는 IMSI라고 그래서 예, 예. 우리 단말기를 식별할 수 있는 그 번호 있거든요. 15자리짜리. 예, 예. 그것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단말기 식별 번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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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15자리에서 국가 뭐 통신사 그리고 단말기 관련된 번호가 있는데요. 예, 예. 이렇게 단말기보다 이제 그 가입자 번호죠. 가입자 예, 번호. 예, 예. 단말기는 IMEI라고 그러고. 그것밖에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개보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개인정보 성격이 가깝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그걸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로 보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범인들은 이번에 펜토스를 가지고 예. 어쨌든 신호를 강하게 해서 자기들 주위에 있는 KT 가입자들이요. 예. IMEI를 갖다가 KT가 얘기한 것처럼 뭐 5천 몇백 건을 수집을 해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범행 대상 있죠. 예, 예. 범행 대상을 이제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공모자가 있다고 하는 건데 네. 뭐 언론이 실제로 이제 소액 결제를 하려면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중간에 펜토스를 갖고는 알 수가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은 KT 전체 메인 서버를 해킹하든가 예. 아니면 공모자가 있어서 공모자가 예를 들면 대리점이라든지 예. 어디에 공모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IMSI를 갖다가 딱 보내주면 이 사람의 결국 전화번호, 생년월, 이름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범인한테. 예. 예. 그러면 그 번호 갖고 다시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그 범죄 조직 예. 그걸로 토스해주면 거기서 얼른 주문하고 주문하면 SMS가 이제 날라올 거 아닙니까? 확인하려고. 예. 예, 날라오면은 이 펜토셀 앞에서 지키고 있던 애들이 그거 딱 클릭해서 이제 확인해주고 인증해주고. 예, 예. 그거 해가지고 하니까 적어도 범인이 4-5명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불법 기지국 통한 결제 피해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글쎄, 근데 지금 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져 있지만 처음에는 해킹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해킹 이거 하려면 NSA 좀 와야 돼요. 이게 KT 국가기관통신사인데 네. 거기가 그렇게 제 제자도 많지만 보안이 허술한 데가 아닌데 이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다 해킹했다? 사실 그게 사실이면 큰일이죠. 그건 진짜 큰일인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교수님. 근데 가입자 식별번호 정보 유출됐을 가능성 KT 가입자 한 5,500명 정도 된다 그러고 예. 불법 기지국 접속된 이력 있는 KT 가입자 19,000명 달한다. 그런데 요거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될까요? 이게 이제 펜토셀이 있으면 네. 사실 우리가 길에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은 그냥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펜토셀에다 신호 세게 해가지고 이게 차에 싣고 있으면 예. 지나가는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KT 가입자들 있죠. 예. 가입자들 IMSI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긁어올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예, 그것만 갖고 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 정도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또 나중에 SMS나 아니면 패스라든지 이걸로 2차 인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가 인증 수단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공모자가 내부 고정 공모자 없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네요. 이게 조금 더 수사를 해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KT가 예. 아까 말씀드린 펜토셀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 못한 거 이게 좀 문제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 협력사라든지 이런 데서 했다고 하면 이 내부 통제 실패잖아요. 예예. 예, 내부 통제 실패고 근데 뭐 이게 사실은 해킹은 아니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해킹이면 더 큰 문제죠. KT가 해킹당하면 우리나라 국가기관 통신 도대체 거기 가입자가 몇 명이며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일부의 일탈행위 예. 예, 이거로 아마 저는 짐작하고 있어요. 가성비가 안 맞아요. 그래요. 이게 예. 이제 해킹으로 그 엄청난 금액을 노리는 이런 거하고 비하면 가성비가 안 맞는다. 이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범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간단한 범죄라는 거는 또 역으로 손쉽게 또 아무나 좀 접근할 수 있는 범죄라는 그런 그 더 나쁜 측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원인 조사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정부나 KT가 나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잘 규명이 되리라고 보세요. 예, 경찰이 이제 수사 의뢰하면은 네. 실제로 이게 피해가 이루어진 뭐 IMSI 그 수집했던 장소 이런 게 이제 서버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네. 다 파악이 되고 그러면 CCTV 경찰은 영장이 있으니까 예예. 그 영장 통해서 CCTV 전부 다 근처 조사하고 위치 정보 조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범인들 전부는 몰라도 네. 일부는 잡힐 겁니다. 조만간에 잡히고 그러니까요. 잡히면 뭐 전모가 드러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뭐 펜토셀 그 보안 네. 예, 아무나 접근 못하게 하도록 기술적으로 뭐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방안 예를 들면 뭐 위치 정보를 넣는다든지 예를 들면은 펜토셀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펜토셀을 처음에 계약한 곳에서만 작동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KT도 이 관리를 예를 들면 LG U+나 SKT는 펜토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예, 그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KT가 좀 어쨌든 뭐 내부 동조자가 있었건 뭐건 관리에 실패다. 그래서 향후에 뭐 그런데 저번에 SKT 때도 뭐 사실은 뭐 몇천만 건 유심 정보 나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들 했잖아요. 예, 복제품이 어떻고. 근데 저는 그때도 이게 방송에 나가서 이거는 저기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셨나요? 예, 예. 이거는 돈을 노린 게 아니고 예. 중국 해커들이 이게 사이버 스파이 행위다. 예. 그래서 그리고 복제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복제폰을 하려면 IMEI, IMSI 거기다가 인증 키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예. 애플하고 삼성이 직접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삼성도 해킹 동시에 하면 가능한데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려면 돈이 실력 플러스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몇 달 걸릴 겁니다. 예예. 자 교수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이런 사태에 대한 통신사의 책임 소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태가 난 것도 경쟁 그 통신사하고 비교할 때 펜토셀 관리가 좀 철저했다면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시작은 그거였던 거고 이제 내부 협력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KT 측의 어떤 그 정보 보안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투자가 허술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뭐 이게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정보 보호라기보다도 네. 내부 관리 실패거든요. 내부 관리 실패다. 내부 예. 통제 실패. 내부 통제 실패. 예, 내부 통제 실패고 그다음에 이제 펜토셀을 갖다가 제깍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아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는 또 1.8 기가를 쓰기 때문에 예. 다른 곳하고 달리 펜토셀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그런 구조상의 문제가 예, 있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KT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네. KT는 뭐 사장이 저번에 사과했지만 이거 뭐 국민 진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이 정보 보호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 통제 있죠. 네네.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 또 이렇게 보면
한밤중에 자꾸 정보가 수집돼 가지고 이상한 거래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 현상을 탐지하는 FDS라는 게 있어요. FDS요? 예. FD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FDS가 그걸 잡아내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또 이제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니까요. KT가 이 부분을 고도화해야지. 요즘에 특히 AI가 지금 도입돼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AI를 도입하면은 이 보안이 훨씬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교수님, 워낙 이슈가 돼서 뭐 KT 측이 바로 이번 건은 전액 청구하지 않겠다고 이제 방침 밝혔는데 이 사태를 계기로 소액 결제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그동안 이제 쭉 있어 왔습니다. 통신사들이 뭐 강력한 변호인단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보다는 좀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저희가 좀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관행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소액 결제 관련해서 기존 통신사의 관행이나 법제도 같은 거 좀 손질할 부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우리 백화점에서도 보면 직영 매장이 있고 임대 매장이 있잖아요. 근데 임대 매장에서 사고가 나면 백화점에서 나몰라라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네. 우리가 신세계나 롯데 직접 믿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자기네들이 그 소액 결제 통해서 수수료를 받거든요. 네네. 수수료 수입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고객을 보호하려고 통신사가 향후에 이제 좀 더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없는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가 있으면 뭐 도와주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유사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보안 조치 대폭 강화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 보안이 좀 개선됐는지 강화됐는지 우리가 좀 참고할 점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뭐 해외에서도 사실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아까 일본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적으로 계속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사이버 보험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사고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누가 범인인지 이거 찾아내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통신사들이 배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으로 일단은 내부 통제도 강화하지만 또 기술적으로 해킹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엔 특히 이제 AI를 동원해 가지고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AI를 도입해서 이러한 이상 현상 보안을 강화하자 이것이 현재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뭐 요번 그 KT 소액 결제 사태는 내부 통제 실패 성격이 더 짙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이제 큰 틀에서는 정보 보안의 어떤 한 그 카테고리 안에 든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 이전에 SKT 유심 그 사태 이런 것들 쭉 보면 자 우리가 모든 거를 지금 핸드폰 하나로 그 어떻게 보면 통신과 결합된 금융이 결합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여기에 이 한 손에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그 통신업체나 이런 당국이나 이런 데가 조금 더 보안에 그 국민들의 재산 지키고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필요는 앞으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 더욱 있죠. 지금 우리 AI 3대 강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AI가 되면 이제 AI가 모든 걸 결정해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모르는 가운데 AI가 저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고 액션까지 하는데 문제는 AI가 해킹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AI 위원회에서도 뭐 향후에 AI의 어떤 보안, AI의 안전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AI의 안전도 더 신경 쓰고 좀 더 어쨌든 개선된 체제 아까 FDS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보안은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해커들과의 전쟁입니다. 항상. 제가 40년을 했는데 항상 어려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임종인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